안녕하세요. 감정평가 관계복귀의 김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도지구를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지구 책을 잠깐 볼게요. 책을 보시면 박스 안에 용도지구의 지정이 있죠. 가로 2번 시행령상 용도지구의 세분, 용도지구의 세분된 내용들 설명 쭉 나온 건데, 그 이전에 가로 1번이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정의만 이렇게 가볍게 읽어보셔도 충분하고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간평사에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런 목적으로 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박스 안에 있는 건 세분된 거죠. 세분된 거 중에서 이것도 출처 증거 중심으로, 기출 중심으로 계속 살펴보시면 되는데, 취락지구 4번 취락지구, 이게 정말 중요하죠.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가 있는데,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하는 거고, 자연 취락지구는 어디 지정하죠? 녹감 농지에다 지정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추가 세분에 대한 얘기가 가로 3번이고요. 가로 4번이 용도지구에 신설을 할 때는 용도지구의 지정, 그리고 1호, 2호, 3호 있죠. 보시면 1호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설해라. 그 다음 2호가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그러니까 행위 제한을 강화하려면 최소 한도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이 행위제한,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는 없다, 그 얘기가 3호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로 5번이 있는데요. 방제지구를 지정을 할 때는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제일 마지막 줄 볼게요.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방제지구는 지정을 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요. 근데 방제지구면 화재를 뺀 나머지 재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재해 저감 대책을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제한인데요. 제한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어요. 설명 안 드린 게 복합용도지구입니다. 복합용도지구요. 자, 복합용도지구는 뭐냐면,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복합용도지구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도 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시외버스 터미널이에요. 여기는 구철도 있고요. 또 여기는 뭐 있다고 할까요? 여기는 기차역도 있어요. 기차역도 있고. 자, 이런 지역은 어떻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또 이렇게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교통수단이 모이는 곳을 뭐라고 하면 교통결절지라고 해요. 이게 마디가 있다는 거죠. 마디. 이렇게. 이런 교통결절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되냐면 규제를 좀 완화해줘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은 하나가 있죠.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거예요.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좀 더 건폐율과 용적률이 좀 더 큰 데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반 주거지역인데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그러면 뭐가 있죠?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준주거지역으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해당 일반 주거지역 이 전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는 기반시설도 부족한 곳이에요. 기반시설도 부족해요. 근데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 부족해지죠. 도로는 더 협소해지고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이는데 준주거가 되면은
건폐율 용적률이 상향될 테니까 더 높은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도로도 부족해지고 학교도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용도지역을 상향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용도지역 내에서 일부 지역만 규제를 좀 입지에 대해서 완화시켜주자. 그래서 지정하는 게 오늘 복합용도지구입니다. 복합용도지구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복합용도지구는 지우고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고 그랬죠. 자, 특정 시설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용도지역을 상향을 못하니까 특정 지역만 좀 규제를 완화해주자 이 얘기인데, 그럼 대상 지역이 어디냐면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이에요. 세 군데에서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자, 일반 주거지역은 뭐가 있죠? 전일준, 전형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있죠? 이 전형주거지역은 어때요? 자, 양호한 주거 환경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 규제를 완화해버리면 더 이상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형주거지역은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이미 상업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있는 용도지역이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같은 이유예요. 자, 공업지역도 전형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준공업지역은 이미 많이 완화되어 있죠. 근데 전형공업지역은 어때요? 그러니까 공해성 공업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규제를 완화해버리면 사람들이 이 공해를 다 마셔버리고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예요. 아파요. 끙끙 앓아요. 그래서 전형공업지역은 좀 지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형공업지역이 아닌 일반 공업지역만 지정하는 겁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거예요.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개발도 가능하다고 정의되어 있어요. 제한적 개발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보다는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죠. 그러니까 좀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비도시 지역에서 유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정기준 볼게요. 지정기준은 용도지역 변경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죠. 그 다음 어디다 지정하냐? 교통결절지역. 그러니까 뭐 교통수단이 3개 이상 모이는 그런 곳. 그래서 용도지역 간 경계지역 이런 데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면적은 3분의 1 이내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 전체를 다 복합용도 지구로 지정해버리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특정 일부 지역만 하라는 건데 이 면적이 3분의 1 이내야지 절반을 복합용도 지구로 지정하면 해당 용도 지역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3분의 1 이내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복합용도는 제가 필요에 의해서 설명을 정의를 다시 한번 써놓은 거고요. 자, 복합용도 지구로 지정이 됐으면 어떤 완화를 해주냐 그 얘기예요. 자, 일반 주거지역은 준주거 용도로 허용해 줍니다. 준주거 용도 시준으로 허용을 해줘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안 됩니다. 준주거 용도 수준으로 허용을 해주더라도 이 시설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까지 다 외우면은 힘들죠. 이 국계법은요,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다 시험이 나와요. 시험이 다 나오는데 좀 깊이 들어가요. 근데 감정평가사는 몇 개예요. 법률이 너무 많잖아요. 공부할 게. 이렇게까지 깊게 내버리면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못하게,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못 내요. 그래서 이것까지 외우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0% 안 나온다, 이거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기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공업지역은 중공업 정도, 중공업지역 수준으로 허용해 주는데 안 되는 게 얘네들이에요. 아파트, 단란, 그 다음에 안마실소, 노유자 시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계획관리도 2종 근생 수준으로 허용해 주는데 얘는 되는 것만 써놓은 거예요.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판매점, 숙박시설, 유원시설로 여기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외울 정도는 아니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이에요.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그 기능을 증진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 원칙은 조례에 정의되어 있어요. 천만다행이죠. 이게 법률에 나와 있었으면 우리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우린 학습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겠다. 그럼 법률을 보고 찾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조례에 정의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예외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고개치복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고개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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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도지구는요.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행위 제한을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를 결정할 때 그 해당 높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이, 고도지구의 높이가 정해지면 이 모든 건물들은 이거보다 낮게 이렇게 지어져야겠죠. 이 고도지구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구나.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는 뭔가 관광휴게 중심으로 개발을 하던, 주거 중심으로 하던 개발계획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행위 제한이 되는 건데요. 이게 없다. 아직 개발계획이 안 나왔다. 그럼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조례로 하던가 그러니까 해당 용도지역에 맞는 조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취락지구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는 녹간농자에다 지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어디에 되어 있냐? 시행령에 들어가 있어요. 시행령에.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긴 합니다. 근데 시행령 안에 자연취락지구 안에 뭐를 건축하면 안 되고 되고 이런 얘기까지 다 깊이 들어가긴 어렵죠. 그리고 집단취락지구. 이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및 어디다 지정하는 거죠? 개발제한구역에다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법, 개특법이라고 그랬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을 때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단취락지구의 행위제한은 개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죠?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여기에 나온 게 시행령에 나온 얘기예요. 시행령. 시행령에 나온 얘기 이거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 그렇지만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다 지정하는구나. 요거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구는 딱히 행위 제한이 뭔지 알 필요는 없었고, 주로 원칙은 조례에서 정하고 예외가 고개치복이 있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건축 제한에 대한 예외예요. 자, 용도지역, 지구, 건축 제한 배제하는 게 있습니다. 용도지역이나 지구에 행위 제한이 들어있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리고 조례로 정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건축 제한에 대한 행위 제한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여기 따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뭐죠?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죠. 여기에 기반시설은 뭐죠? 전부 다 공공시설이잖아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을 하지 않겠다 그 얘기고요. 리모델링, 이거는 국가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리모델링을 하고 싶게끔 해줘야겠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경관지구와 고도지구에서
높이나 규모 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경고, 리모델링 경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잠깐 보실게요. 3번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입니다.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별표 23 자연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개취복이라고 그랬죠. 고개취복. 자, 용도지구의 원칙은 조례에서 정한다고 그랬어요. 행위 제한을 조례에서 정하는데 예외가 있었죠. 그게 고개취복이었고, 그 중에서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별표 23 자연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어때요? 간평사에서는 안 나왔죠, 문제가. 근데 25 예를 들어서 1호에 보시면 4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여기 보면 29회, 23회, 간평사 20회 딱 하나 나왔네요. 간평사 20회. 그 외에는 간평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간평사 하나 나왔는데 대부분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4층 이하에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취락지구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에요. 녹간농자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 물어보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셔서 자, 용도구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구역은요, 저마다 용도구역은 이 제목이 한 장 더 넘어갔네요. 자, 용도구역은 뭐가 있나요? 여기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어요. 이거는 특정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각 개별 용도구역마다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목적이 있고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행위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 제한은 이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같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있죠. 이 특별법, 여기에서 행위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개별법들에서 행위 제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구역의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여기 지정하는 목적은, 지정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방상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군사적 목적으로 거기에 군사기지를 지어야 될 이유가 있거나 목적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거죠. 이거 좀 해달라. 그렇게 되면은 국장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용도구역은 이 결정권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3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서울 주변 지역에 광역시 일부 지역에 이렇게 지정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도시가 이게 지정해 놓지 않으면 무한대로 커져요. 난개발이 막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 다음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자, 도시에서도 공원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해 놓고 목적이 도시민의 여가, 주말에 가서 산도 등산도 좀 하고 그럴 수 있게끔 여가나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거는 시도됩니다. 용도구역의 결정권자 중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만 시도대장이에요. 기본적인 결정권자죠. 원칙적인 결정권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외 사항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이런 문제 나와요. 다음 중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내지는 다음 중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목적이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시가와 조정구, 시가와를 조정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A 도시예요. 여기는 또 도시가 이렇게 있고 B 도시입니다. 이 도시와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성질이 도시가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길게 형성됩니다. 근데 이게 도시에서는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도 곤란하고요.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도시는요, 이렇게 동그랗게는 어렵죠. 그러니까 타원형으로 이렇게 된 게 가장 도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개발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사람들도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해 두는 거죠. 이렇게 묶어버려요. 개발 못하게. 개발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 도시는 이렇게 커져가겠죠. 풍선 묶어놓으면 풍선 효과 뭐 그러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얘도 이렇게 커져나갈 거야.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5년에서 이 기간을 5년에서 20년 이하로 이렇게 이내로 정해요.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기간, 예를 들어서 10년으로 정했다. 10년이 끝난 다음 날 이게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붙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도시가 원래 바라던 대로 이렇게 타원형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이 뭐라고 나왔나요?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라고 나와있죠.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그래서 목적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중요해요. 자,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시도지사예요. 이게 뭐가 없죠? 대도시 시장이 없어요. 시도지사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목적은 수산자원 보호 목적이겠죠. 제목 그대로. 누가 결정하냐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입안은 특권 특시군이 하겠죠. 입안은 해당 관할구역의 지자체장이 입안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가지냐?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도 밑에 시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그 계획을 입안했어요. 입안하고 나면 결정권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회장에게 바로 이거 좀 봐주세요, 결정해 주세요 그러고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도지사는 자기 관할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절차상 거쳐가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에 나셔야 됩니다.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느라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으면 그런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용산 같은데 어느 지역의 입지에 대해서 규제를, 입지는 그 장소예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장소를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목적은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주로 뭐 큰 기차역이 있다거나 터미널이 있다거나 그런 곳이겠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그런 데가 지역 거점이고요. 거기를 육성하겠다.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고요. 결정권자는 결정권자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결정권자입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법률에 국장이 한다, 시도대장이 한다 이렇게 안 나왔어요.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도 되고 시도대장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행위 제한은 어디서 한다고요? 각 개별법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별법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 그래서 줄여서 공원녹지법입니다. 여기에서 규제를 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을 할 때 그때 얼마나 지정할지 그 기간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내입니다. 5년 이상 10년 이내. 그래서 요 기간이 끝난, 언제로 정할지 몰라요. 7년도 되고 12년도 되고 15년도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끝나면 그 다음날 실효되고요. 그리고 고시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좀 주의하실 게 미니멈이 있다는 거예요. 미니멈이. 보통은 미니멈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미니멈이 있죠, 기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20년 이내로 한다. 그럼 틀린 거죠. 왜? 5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20년 이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멈이 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제하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계획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때 계획 짜겠죠. 그 계획에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은 결정권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어디다 지정하는지가 좀 중요해요. 어디가 지정을 하는지.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정의는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진하여 정비 촉진, 지역 거점 육성, 용도지역 지구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당 용도지역과 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 얘기고요. 지정권자는 누구였죠? 결정권자예요. 딱히 정해진 거 없었다 그랬죠. 그냥 결정권자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국장도 되고 시도 대장도 되는구나,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정 대상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도심이나 부도심이에요. 도시나 부도심, 또 생활 권역 중심, 또 두 번째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 중심으로. 자, 이 거점 역할 수행하는 중심이다 그러면 뭘 기억하면 되냐면 기차역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기차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 대전터미널이에요. 대전터미널 굉장히 거기가 동대전 굉장히 낙후됐어요. 낙후돼서 요즘 그거 개발한다고 난리인데, 그런 지역에 엄청 낙후돼 있어요. 왜 낙후돼 있죠? 건물 지었는데, 자, 당시에 지었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꽉 채워서 지었어요. 근데 이게 낙후됐다고 부시고 새로 짓는데 더 높이 못 지어요. 그럼 새로 지을 이유가 없죠. 굉장히 낙후돼 있는 거예요.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해요? 규제를 완화해줘야 사람들이 개발을 하죠. 개발 이익이 생길 테니까. 그래야 15층짜리를 25층으로 지을 수 있게 해줘야 이걸 개발을 하지, 그냥 하겠어요.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놓고 개발을 하는 거죠. 서울에 있는 용산 같은 데가 그런 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데는 보통 어떤 데냐면 교통결절지예요. 1km 이내. 그래서 정했다. 그럼 요 안에 우리가 지름이 1km인 거예요. 1km. 요 안에 여러 서로 다른 교통수단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 정비구역의 노후불량, 주거지역, 공업지역. 자, 여기서 상업지역 없다는 거. 상업지역은 이미 굉장히 완화돼 있죠. 네, 완화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업지역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 수립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두 가지로 나눠요. 뭐로 나뉘냐면 도시경제 기반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 생활형이 있어요. 근린 생활형. 자, 도시 재생을 하는데, 도시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려고 하는데, 도시경제 기반형은 뭐냐면 해당 지역에 공항, 항만, 산업단지 이런 대규모 시설을 탁 지음으로 해서 그 도시의 기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공항이 어떤 곳에 공항이 생기면 그 지역은 어떻겠어요? 도시 성격이 많이 달라지겠죠.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게 도시경제 기반형이고요. 근린생활형이요. 그 동네 정비하는 거예요. 골목 상권이나 그런 것들, 자기 지역들 도로 정비하고 공공시설 좀 더 추가하고, 그런 아주 단순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어떤 데다 하냐? 도시경제 기반형이냐 그린 생활형이냐. 근데 여기서는 도시경제 기반형이다 이거예요. 동네 단순화 정비하면서 여기다가 입지규제 최소해가지고 완화시켜줘서 더 밀도 높여가지고 기반시설 부족하게 하진 않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